이스라엘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알렉스 트레이먼입니다. 저는 여기 예루살렘 JNS 미디어 허브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JNS 군사 분석가 야코브 라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JNS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의 군사 동향을 취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전쟁 17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막 방공호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상공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야콥, 우리는 이 전쟁의 17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2월 27일 토요일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것이 미국과 함께 이란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작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주요 참모진 다수를 한 번에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전쟁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야콥, 이번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는 또 다른 목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스, 저도 영광입니다. 항상 당신과 웨비나에 함께해 기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JNS가 제가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세부 사항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팟캐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Raffin Assessment라고 입력하시면 다양한 옵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알렉스. 우선 국방 당국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국방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거의 매일 해왔던 것처럼 그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즉각적인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제 이 점을 감안해보면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월 28일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은 2,5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IDF 대변인에게 기밀 해제를 요청해 직접 받아낸 것입니다. 전쟁 발발 후 24시간 이내에 답을 받았고 그 전까지는 기밀이었습니다. 왜 기밀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란과 전 세계의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 숫자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스라엘이 이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은 8,000발의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설계됐으니 이는 거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1톤 탄도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런 능력으로 8,000번이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베메시에서의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공격으로 미사일이 근처 시나고그에 있는 집을 강타해 9명이 사망했고 베이제메슈에 있는 방공호까지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방공망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죠.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방공 시스템을 갖췄어요. 원하시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그 정도의 집중 공격에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 이야기를 빼더라도 미사일 프로그램만 따로 떼어놓더라도 단지 이 정도 규모의 재래식 탄두만으로도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 대부분의 인구가 이스라엘 중부와 예루살렘 지역, 즉 경제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게는 이것이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입니다. 10월 7일의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방관하는 동안 지하디스트적들이 전력을 키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각적 촉발 요인이었고 주된 목표는 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서기로 결정한 후 그리고 물론 미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미국에도 엄청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인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러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서방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미국에도 명백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다른 목표들도 여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비록 핵 프로그램이 이스라엘과 미국 공군으로부터 덜 주목받고 있지만 중요한 타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테헤란 외곽에 숨겨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란 핵과학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장소에서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핵탄두를 어떻게 폭발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다른 핵시설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에 있는 세 주요 핵시설들은 6월 전쟁 때부터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질문은 400kg의 농축 우라늄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중 절반은 이스파한 아래에 묻혀 있고 나머지 절반은 나탄즈와 포르도의 핵시설 아래에 묻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번 작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큰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6월 전쟁의 성과를 유지하고 핵 프로그램을 약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물론 이란 정권을 최대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바시즈를 겨냥한 많은 공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무장하지 않은 이란 민간인들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억압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대는 지난 1월 약 3만 5천 명을 사망시킨 것으로 보고됐으며 기관총과 칼라시니코프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의 본부와 지휘관들 중 다수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전쟁의 주요 목표들입니다.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을 되돌리고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또한 정권이 추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타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의 무기 산업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테러 대리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IRGC 고위 테러리스트들 중 많은 이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에서부터 현장 테러리스트들까지 모두가 타겟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IRGC는 이미 수천 명의 요원을 잃었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말하자면 알렉스, 저는 그 순서대로가 주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전례 없는 협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이 이전에 치른 어떤 전쟁에서도 이런 종류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공동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기자회견에서 핏 헥세스가 IRGC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성조기와 다윗의 별을 본다고 말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공군이고 이스라엘이 세계 2위의 공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역할,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론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정예 지도 조직인 혁명수비대가 자국 내에서 사냥당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나 이스라엘 공군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누군가와 연합하여 전쟁을 치른 마지막 사례는 1956년 시나이 작전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합군과 함께 싸우는 데 익숙하지만 이스라엘이 현대에 들어 미국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업무 분담 측면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여기서 각 측이 자신만의 상대적 강점을 전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참수작전, 이것도 역사적인 일인데 전투기 200대가 동쪽을 향해 동시에 이륙한 것은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열리고 있던 세 개의 회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란인들은 매우 오만했고 자신들이 벙커 안에 있으면 취약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이루트에서 벙커 안에 있다가 공격당한 하산 나스랄라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의 적을 기습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정보부가 제공하는 매우 정밀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지도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각적 지도화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위치가 테헤란 거리상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곳들은 벙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들은 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지, 공대지 미사일을 어떻게 유도할지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거대한 벙커들입니다. 표면 지도와 비교해서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작전이고 전 세계에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군은 두 곳뿐입니다. 이스라엘 공군과 미 공군입니다. 이 임무는 이스라엘 공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의 엄청난 힘과 상징성은 우리가 테러 조직의 사무총장이나 비국가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는 9,200만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수장입니다. 비록 대부분이 그를 싫어하더라도요. 그는 근본주의 시아파의 신성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하는 것은 제 생각에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상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실질적 파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잊혀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그는 모주타바 하메네이, 그의 아들로 대체되었다. 그는 똑같이 과격하다. 우리가 얻은 게 뭐지?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슬람 혁명을 이끌어온 누군가를 제거한다면 어떤 대체 인물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누구든지 먼저 제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 지역에 포드함, 링컨함과 같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다른 구축함들과 잠수함들도 배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가져온 것과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중부사령부 지휘하에 이 전쟁을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항공모함 조지 부시가 투입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강력한 화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항공모함 전단에는 F-35부터 F-18까지 다양한 전투기 편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근접 지상 공중지원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항공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역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르단 같은 곳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F-22 랩터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B-52와 B-2 폭격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에서 이륙해 이란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인도양에 위치한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례 없는 화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사일 기지, 지하 깊은 미사일 기지 등 다양한 종류의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은 미군에 의해 사실상 괴멸되었고 수많은 인프라 목표물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상대적인 이점은 바로 이 특정 미 공군 폭격기들이 전장에 가져올 수 있는 매우 대형 폭탄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인 역할 분담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공군이 이란 동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공군도 이란 동부,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지점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 이란 남부, 그리고 이란 서부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의 군사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렉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분명히 합동지휘센터도 있습니다. 공군 수장들과 정보 수장들 사이의 협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 측이 어디에서 작전 중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중 타격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실시간 지휘 통제와 협조 수준은 정말로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국 군대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회의를 통해 구축해온 것으로 지금은 지속적인 협력의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죠. 이스라엘은 공중에서 급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2일간의 전쟁, Rising Lion 작전 중에 이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의 예멘 내부에서도 공습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은 공중급유기를 현장에 투입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공중급유 비축량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고 두 공군이 어떻게 협력해서 사실상 24시간 내내 이란을 상대로 출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공중급유 자산은 양국 공군 모두에게 이런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급유 없이 이란까지 갈 수 있는 일부 특수 항공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군의 대부분은 이런 공중급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 공중급유기가 이스라엘 항공기에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새로운 작전 경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죠. 보세요. 공중급유는 기본적으로 하늘 위의 주유소입니다. 모든 것이 제때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숙련된 조종사들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지점,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전 공역에서 정확히 어디서 만날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급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투기들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될 때 수백 대의 전투기와 여러 비행대가 움직이고 그 대부분이 급유를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급유 작업은 양국 군대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급유기를 가져왔고 이스라엘도 자체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물론 이스라엘의 급유기는 훨씬 적지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이 전투기들이 단순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표물 중 많은 것이 실제로 타격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 공습은 전투기가 이란 영공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새 기술과 스탠드업 탄약으로 일부 미사일은 이란에서 멀리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은 매우 긴 비행입니다. 일부는 이란 영공의 중심부까지 직접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거리 임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공중에 많은 급유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규모 공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초에 2대의 급유기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한 대는 추락했고 미군 급유기에서는 승무원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급유기도 손상을 입었지만 어떻게든 벤구리온 공항에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급유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작전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추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미국 쪽보다는 이스라엘 쪽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작전을 더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공군에 대해 아는 바로는 익숙하지 않은 공군 기지에서 출격하게 되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조종사라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공군도 공군 기지가 사용 불가할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훈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군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받을 때 자신이 속한 기지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익숙한 것이 낯설게 변한다고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활주로 위치와 남은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공군은 본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원정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지들에 대한 사전, 그러니까 익숙한 지식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당신이 언급한 것과 같은 매우 비극적이고 슬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지에서 작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불행하게도 매우 비극적인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쿠웨이트 상공에서 발생한 미군 전투기 사고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 사고들은 아군 5인 사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중 우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은 원래 방공망을 갖춰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6월에 있었던 열이틀간의 전쟁, 즉 Rising Lion 작전 동안에 이란의 방공망 중 상당수를 이미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란 상공에서 공중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스텔스기가 아닌 특정 항공기를 투입해 임무를 수행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한 조치를 알려주세요. 흥미로운 점은 이번이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서 공중 우위를 달성한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공중 우위를 완전히 누린다는 점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란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과 자체 제작한 방공 시스템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공기도 탐지하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더 제한적인 레이더, 즉 더 원시적인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부착된 지역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은 공중작전 조종사들에게 실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전개한 1차 공격대가 두 번째로 초기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중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 방식이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공군이 이런 임무를 두 번째로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종사, 항법사, 지휘관들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한번 해본 경험이 있고 또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실험이었습니다. 지난 6월 라이징 라이언 작전 때는 아무도 이게 성공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로어링 라이언 작전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 시스템 그리고 이란 방공 시스템 사이의 능력 격차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스텔스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첫 공격대에 투입되어 방공망을 무력화할 것이라 가정해야 합니다. 이란 방공망의 80%가 이미 무력화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전자전으로 적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구형 전투기, 즉 4세대 전투기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인력들을 제거하며 결국 이란은 더 이상 방공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란 대부분 지역의 상황입니다. 이란이 보유했던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제와 중국제였다는 평가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역량에 비해 이란의 방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에서는 6월 전쟁과 달리 이란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 자체 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S-300 기술을 복제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꽤 좋은 방공 시스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시스템의 이름이 바바르 373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 시스템을 헤즈볼라와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기 전 그곳으로 밀반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인들이 그 기술을 복제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업그레이드하고 향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개발한 현지화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6월 전쟁과 이번 전쟁에서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기술과 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방공 시스템을 상대로 공격자로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공 시스템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들은 위협을 제때 탐지하거나 우리와 미국 전투기를 격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들의 설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방공 시스템들 그리고 그들의 명성에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산 시스템들에게는 완전히 반대의 효과, 즉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 사이에 본질적으로 이란 엔지니어들과 이스라엘 엔지니어들 그리고 미국 엔지니어들 사이에 두뇌 경쟁, 즉 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주시하며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힘쓰고 마침내 만날 순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시험인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테스트들은 아주 훌륭하게 통과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전투기들이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하고 이란 전역의 무장 및 정보 수집 드론들도 작동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체적으로 탄약을 발사할 수 있고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방금 당신이 대피해야 했던 그 미사일도 아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들은 민간 트럭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트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군용 트럭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이 트럭들은 민간 트럭처럼 보입니다. 이 트럭들을 추적하고 무엇이 수상한지 찾아내고 공격하고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면 하늘에서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도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공권이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스라엘 공군이 공개한 놀라운 영상도 있었는데 알렉스, 이 영상에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향해 많은 무인기를 발사한 무인기 경납고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모든 무인기는 예외 없이 요격당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게 정말 놀라운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100% 요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걸프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도 일부 요격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가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사 요원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 자체도 이스라엘 항공기에 의해 제거됩니다. 이게 바로 제공권이라는 겁니다. 이제 드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서 이란이 분명히 중동 전역에서 반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로 향한 모든 드론이 요격되었다고 언급하셨죠. 이스라엘은 드론을 어떻게 요격하나요? 이스라엘은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모든 방공 시스템에 해당하는데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드론이든 박격포든 어떤 방공 시스템에서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탐지입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위협을 보지 못하면, 복서가 들어오는 펀치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컨비네이션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탐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다양한 드론 대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드론을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대응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란제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드론도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레이저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JNS에 레이저 시스템 위치를 문의하는 글을 썼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격추시키기 위해 출동하는 헬리콥터와 기관포를 장착한 전투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바라크와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다른 방공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항공기와 지상 기반 방공 시스템이 있어서 제때 탐지된다면 드론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위협이었던 탄도미사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언급하셨듯이 간단한 계산에 따르면 이란은 이 전쟁을 2,500발의 탄도미사일로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그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도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의 절반 정도를 발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정교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다양한 사거리와 탄두를 가진 여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및 집속탄 미사일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어떤 무기를 발사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어제 그들이 세질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처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미사일 보유국이거나 혹은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사실 순수하게 지대지 미사일 보유량만 놓고 보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사일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미사일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발사되면 방공 시스템 입장에서는 위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사 준비 과정에서는 액체 연료 미사일이 며칠에 걸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화학 물질을 혼합하고 산화시키고 폭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준비 과정은 정보 수집에 흔적을 남깁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 발사는 방지하기가 훨씬 쉽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는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체 연료는 한번 준비되면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준비해서 고체 연료로 채워두기만 하면 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범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들은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마드, 그리고 그들이 쌉칸, 세질이라고 부르는 미사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속탄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이란의 탄도미사일들은 예외 없이 모두 탄도 궤적을 따릅니다. 그 말은 미사일들이 상승해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났다, 다시 재진입한다는 뜻입니다. 미사일의 탄두가 엔진에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엔진 부분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 사령부에서는 사람들이 대피소에 몇 분 동안, 때로는 10분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두 안전하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탄두는 보통 두 가지 시스템으로 유도됩니다. 하나는 GPS이고 다른 하나는 관성 유도라고 불립니다. 관성 유도는 미사일 내부 컴퓨터로 위성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꽤 정확합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 속도를 측정해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관성 항법 시스템은 완전히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 미사일이나 자탄의 경우에는 그 의미는 탄두가 이스라엘 영공에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면 열리게 되고 수십 개의 자탄, 즉 클러스터 탄약을 방출해서 이스라엘 본토 전역에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이것은 이란인들이 매일 하는 일로 전쟁 범죄입니다. 이제 요격과 관련해서 이것들은 전쟁 범죄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 중심지를 자탄으로 무차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유도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을 죽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속탄이 반경 8에서 10km까지 범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여기서 유일한 위안은 집속탄이 훨씬 덜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자탄은 수 킬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일반 탄두가 직접 명중하면 최대 1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한 방이나 대피소에 있다면 집속탄에 직접 맞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밖에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내 방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셨죠. 확실히 집속탄은 요격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자탄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을 시도하기 전에 정확히 어디로 갈지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보호된 방이나 방공호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도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가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만약 이런 경보, 즉 휴대폰으로 받는 민방위 경보가 없었다면, 안전한 방이나 방공호가 없었다면, 미사일이 언제 오는지 몰랐다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 민방위 사령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방공호로 들어가고 방공호에서 나오고 이런 미사일 공격 사이에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10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 시스템 부분은 사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방어 단계는 공격입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그것이 첫 번째 방어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어 측면에서 말하자면 다층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에로우3를 시작으로 에로우2 데이비슬링 그리고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간 경보 방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공군과의 협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경고, 즉 구체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 등 여러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오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미사일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즉시 후방사령부로 전송됩니다. IDF 후방사령부는 이스라엘을 600개가 넘는 다각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다각형들은 기본적으로 셀입니다. 이스라엘이 600개가 넘는 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구역이 많을수록 경보가 더 정확해집니다. 목표는 알렉스 말씀처럼 여러분의 하루를 최대한 지키고 방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 10km까지의 군집 분포 반경, 파편,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계산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나노초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경보가 발령됩니다. 저희는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부에서는 북부에 비해 조기 경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권입니다. 즉 미사일이 이미 이란 영공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바로 대피소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대피소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경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보의 정확도도 지역별로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기 경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경보가 오는데 이 웹이나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실시간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정밀한 지역 분포 기반 경보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것과 여러분의 안전한 방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설명한 모든 것, 즉 발사대 타격, 방공망, 레이더 이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조기 경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전한 방안이 있다고 해도 1톤 이상의 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직격할 경우에는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미사일은 빈 지역에 떨어지거나 대피소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는 파편이나 집속탄의 자탄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피소 안에 있을 때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대피소에 들어가서 몇 분 정도 기다리면 하늘 위에서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격입니다. 가끔 실제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베트셰메시에서 발생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그곳은 여기서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탄도미사일 중 몇 퍼센트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는지 요격률의 정확성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흔들림은 충격파입니다. 이 충격파만으로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호 없이 노출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충격파만으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정확한 비율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약 90%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군 공식 소식통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략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일제 사격들을 고려해 보면 빈도가 때때로 높을 수는 있지만 이 사격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 전쟁에서 참고로 이것은 이란의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지난 전쟁에서는 40에서 70발의 미사일을 한 번에 쏘았지만 지금은 그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말하자면 수월해졌습니다. 제 생각에 방공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에로 3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 요격 미사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우주에 도달하면 별빛을 이용해 항해하는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해 내보냅니다. 이 비행체는 우주에서 이란의 탄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운동에너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요격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첫 시도에서 실패해도 더 낮은 방어층이 있다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에로2와 데이비드 슬링 같은 추가적인 요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시스템은 확실히 작동하고 있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어디로 또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분포를 보면 이란이 걸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 몇몇은 미국 공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과 수면 아래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란이 어디를 공격했고 중동에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스, 제가 알기로는 최신 집계로 13개국입니다. 아마 13개국일 겁니다. 터키와 키프로스를 포함하면 참고로 키프로스는 이란이 처음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을 공격한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음은 유럽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키프로스, 터키,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네, 오만, 중재자죠. 그러니까 크리스. 봐요.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선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이란이 미국군 주둔에 대해 해당 나라들을 처벌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란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공포에 질린 전쟁 노비 세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프 국가들, 특히 부유한 걸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국가들은 전쟁과 혼란이 자신들의 땅에 닥치고 에너지 수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와 유리탑을 위협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려는 것은 이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국가들을 트럼프 쪽으로 보내 전쟁을 끝내달라고 호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전략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그들이 목표로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종 이것이 분노에 찬 절박한 행동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상당히 절박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앞으로의 관계에서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계산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죄송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반대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행동이 이란을 크게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이 중동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점, 단지 이스라엘에만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란에서 느끼는 위협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도 부각됐죠. 그들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공격받자마자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나라들이 겪고 있는 군사적 행동 이전에도 이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지구, 예멘과 같은 나라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 이 지역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들까지도 이란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걸프 국가들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받고 있고 이란은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있는 나라라면 공식적으로 연합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몰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개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존심 있는 나라라면 공격을 받았을 때 연합에 합류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 실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런 나라들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알렉스.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네, 아랍에미리트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화와 사우디가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분산하고 불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들의 전략적 가치를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연합에 합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이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관해서는 그들은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게는 그들을 겨냥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아까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란이 전 세계적인 위협, 전 세계적인 지하디스트 위협이며 어떤 한계선도 없는 존재라는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남아 있었다면 이제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프 국가들에 대해 꽤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쪽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약간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만약 세계 최대의 공군인 미국과 세계 2위의 공군인 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란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복잡성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정도의 정교함과 통신 능력이 없는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아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게 관여하지 말라. 우리가 상황을 처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전쟁이 끝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이 나라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질문도 받지 않을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여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전쟁 후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영향력은 핵 위협이었는데 그 위협은 지금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탄도미사일로 지역에 미사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향력은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전 세계 석유의 20%가 나오는 곳이자 가장 분주한 상업 해상로 중 하나인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조업이나 자동차 사용을 위해 석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등 해협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을 인질로 잡으려 하고 반전 로비를 만들려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 수출과 관련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의 행동에 진짜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석유 고객인 중국에 대한 수출 능력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의 90%는 중국이 구매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은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의 석유 수출 능력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가 이미 일종의 백업 플랜을 가동해서 이제는 홍해를 통해 에너지를 수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보면 그들도 홍해 연안이 있습니다. 제다 같은 도시들이죠. 그곳에서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이프라인도 가동했습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든지 그리고 석유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란 해군의 대부분이 미국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해로는 그들의 기뢰 부설함조차 대부분 제거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선박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대함 미사일, 어쩌면 선박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탄도 미사일도 가지고 있지만 탄도 미사일로 선박을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인들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항 미사일은 큰 위협이고 이런 폭탄이 실린 전술 선박들과 군집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란인들이 여전히 숨겨두고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카라지 섬 또는 카라그라고도 하는데 발음에 따라 다르지만 그곳이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섬입니다. 그 섬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이 지난 48시간 동안 미국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잘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유조선을 호위할 해군 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다른 걸프 국가들의 미래 석유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위 선박들은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격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제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겁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이 연합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여론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분명히 혼자서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지만 그는 왜 미국이 그래야 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상황이 이란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렉스. 이란의 해협 방해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 해군이 전투작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필요하다면 그 선박들을 호위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 석유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석유 수출을 재개하는 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 대부분은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자기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지휘 체계에 대해 조금 살펴봅시다. 이 전쟁의 첫 번째 공격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당신이 언급한 그의 주요 고문들 다수를
3번의 다른 회의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러 문화의 머리, 즉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마 사기를 꺾고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휘부 최고층에 대한 그런 공격들과 모든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거점에 대해 1000건에서 2000건 어쩌면 그 이상의 공격이 있었겠지만 이란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휘 체계와 여러 다른 여단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전투 지속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알렉스, 당신의 질문에 더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서 줄리아가 한 또 다른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녀는 관계자들이 정권 교체가 목표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이 끝나기 전에 전쟁이 멈출 수 있을까요? 이건 당신 질문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요 지휘 체계가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과 관련해서 IRGC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IRGC 항공우주사령부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며 이란을 여러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각 구역마다 미사일 지휘관이 있고 이들은 우리를 향한 미사일 발사를 이란 국가 차원에서 조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수십 발을 발사하던 것에서 그 10분의 1 이하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적게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입니다. 이제 IRGC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약 13만에서 14만 명 정도의 요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관된 민병대원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미사일 능력은 확실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니 대부분의 지휘기지들, 즉 IRGC의 지휘기지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2000여 차례 공습, 이 IRGC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해군을 운영하며 쿠드스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지휘 및 통제 기지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쿠드스군은 IRGC에 소속된 특수부대로 헤즈볼라와 이라크의 민병대 그리고 후티를 무장시키고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영향력 투사와 관련된 것이죠. 이들 테러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란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면에서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리 조직들과도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휘센터들이 제거되면 인프라와 컴퓨터 시스템, 통신 시스템, 그리고 지휘관들까지 함께 제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공격에 대해 언급하셨죠? 그 첫 번째 공격에서 이란은 IRGC의 사령관, 즉 IRGC 전체의 사령관을 잃었습니다. 그는 대체자의 대체자였습니다. 그의 두 전임자들은 지난 6월에 제거되었습니다. 이란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체자의 대체자였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대체자까지 제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두 전임자는 지난 6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이란인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나라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알렉스,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 정말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참모총장과 정보기관장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자기 기지에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이란인들에게도 비슷할 거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테러 조직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기 수도와 자국 전역의 벙커와 기지에서 사냥당하고 있는 주권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기능과 전투 능력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미 비상계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위 인사에게는 대체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9,200만 명의 인구로 인원이 충분합니다. 이 대체 인물들은 경험이 부족해도 전임자 역할을 이어가려 하며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능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정말 많이 줄어들었지만 말이죠. 실제로 어제 저는 한 국방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미사일 측면에서도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공군이 대비해온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손상되고 피를 흘리며 마비되고 두려워하지만 비대칭적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전쟁 초기에 저는 총리실 고위 관계자와 대화했는데
그는 정권 교체가 이번 전쟁의 목표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첫 공격이 최고 지도자 제거였음을 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기 전에 이 작전이 중단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혼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이란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초기에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바시지, 즉 IRGC의 충격 부대가 최대 3만 2천 명까지 진압했다고 추정되지만 다른 추정치도 들은 바 있습니다. 거리에서 최대 10만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총리가 도움이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도움이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드론을 사용해 바시지 검문소를 실제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검문소들은 시위대가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바시지가 설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바시지를 무너뜨리고 이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일어설 수 있도록 판을 짜는 노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시위 때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권 교체가 목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죠. 우리 모두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바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번 작전에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타겟 리스트를 볼 때 정권 불안정화를 위한 목표를 찾을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바시지입니다.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바시지가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바시지 본부가 정말 전국적으로, 특히 이란 서부에서 대대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곳이 이란 쿠르드계 반대 세력의 근거지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반대 세력과 달리 쿠르드 반대 세력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시지 본부에 대한 집중적, 집단적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시지는 100만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준군사 조직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인원을 공습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벙커를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본부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들을 혼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2의로는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반대 세력이 더 잘 무장해서 지상에서 검문소를 습격하고 권력의 중심지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정권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 지금 그런 조건이 갖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 세력이 가진 총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란 군대 일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꼭 IRGC일 필요는 없으며 두 조직은 별개입니다. 이란은 이중 군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IRGC는 정권의 엘리트를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그 외에도 군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야톨라들이 샤의 몰락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항상 2차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군대 자체도 수년간 숙청을 당해왔습니다. 지휘관들은 이념적 충성심을 검증받아왔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스. 그래서 저는 정권 내에서 균열이나 틈이 보이는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균열을 가속화하고 촉매제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사 계획의 영역이 아닙니다. 군사 계획가들은 제가 미사일 발사대의 75%를 파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 기지도 후퇴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mood 또는 국민의 결의입니다. 그들은 1월에 겪은 일로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살이었고 현대사의 최악의 전쟁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행동할지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일 수도 있고 2달 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적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뱀의 머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으로 정권 붕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금이 역사적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군사학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학의 영역 혹은 뭐라고 부르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훨씬 더 불분명하고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촉매제를 투입해 일이 최대한 빨리 일어나도록 시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다중 전선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략 중 하나는 이런 테러 대리 세력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테러 대리 세력들과 싸워왔고 이제 두 전선에서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지만 먼저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아마도 후티 반군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약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말로는 전투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이나 총알 한 발도 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이란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들을 배제하지 맙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의 미사일 비축량이 심각하게 고갈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운 2년 동안 그들의 내각 대부분이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제거된 사실로부터 아직도 회복 중이라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해군이 홍해에서 대폭 증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무기고를 재보충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훨씬 덜 되어 있고 더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알렉스, 이스라엘 공군이 필요하다면 전투기와 드론을 예멘에 보내 타격을 가할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계획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판도를 바꿀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의 역량은 이란이나 심지어 헤즈볼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류할 수도 있지만 설령 합류하더라도 판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헤즈볼라는 전쟁 초반 며칠 동안은 관망했지만 지난주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200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부분 북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의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헤즈볼라는 3월 2일 테헤란으로부터 이란의 참전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국방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참전할 것이라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참전하자마자 2차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무총장인 나임 카심이 이후에 이것은 작은 공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일로 전쟁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마주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조건이나 명령을 받아들이거나 3발의 로켓과 30발, 300발을 구분해주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한 번 하이파를 공격하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듯이 그것은 이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헤즈볼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아주 큰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마자 우리는 2개의 전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당신이 오기 직전에 우리가 가졌던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3주, 2주, 4주, 그리고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싸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쟁의 기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란 전장과 레바논 전장을 구분해서 봅니다. 두 곳이 각각 다른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전장의 경우 결국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미국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계속 싸우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율된 전투입니다. 저는 그 조율이 결국 철수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기나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전장은 레바논 전장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 전장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91사단이 남부 레바논에서 정밀 지상작전을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남부 레바논 민간인들, 대부분이 시아파인데 이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과 도시들은 대부분 비어있고 인간 방패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헤즈볼라를 북부 국경에서 밀어내고 다시 뒤로 물러나게 해서 국경을 넘는 테러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로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렉스, 안전지대를 확장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반 동안 좁은 안전지대와 5개 전초기지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지대가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완충지대를 만들어 북부 주민들이 테러 위협을 다시 겪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작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북부 전선이 다른 일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은 이란 전선보다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란 전선은 레바논 전선보다 더 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전선은 지상작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중작전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제 이 부대들은 마을들을 하나씩 지나가며 정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벙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부 국경을 확보하는 주요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이 진정되기까지 몇 주간의 전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부 레바논에 투입된 지상군 규모를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정확한 추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91사단이 공식적으로 레바논 더 깊숙이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일종의 표적 작전이 있었습니다. 여단들이 마을로 들어가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하고 다시 나오는 시기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10월 7일 죽음의 부대가 침공해서 나라의 한 지역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고 파괴하는 그 개념을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헤즈볼라의 아이디어로 갈릴리 지역을 위해 계획됐습니다. 하마스는 이를 남쪽 서부 네게브의 복사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의 원래 창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남부 레바논으로 진입해서 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그런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큰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의 다른 지역, 다이아 등에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은 여전히 두 번째입니다. 부차적인 전장이지만 일단 지상 공세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방위군의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공군도 이 부대들에게 공중 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맞아요. 아마도 공군의 그 분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란이라는 주요 전장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고 미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갑자기 이스라엘 공군이 철수해서 미국만 이란에서 작전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의 지상 작전에는 공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현재 어떤 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병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중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선이 조금 더 일찍 끝난다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더 많은 공중 지원을 돌릴 수 있고 추가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레바논 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물론입니다. 결국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이란 전선을 정리하면 공군 대부분을 레바논에 투입할 수 있어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 중요합니다, 알렉스. 이란과 헤즈볼라 대응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원래 높았고 아야톨라 하메네이 제거 얘기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단계적으로 계획된 다중 전장 작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공군 자원은 여전히 이란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시간 제한 작전이라면 더욱 그렇죠. 실제로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말하는 머니타임처럼 미국의 지원을 받아 24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헤즈볼라의 미사일 보유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10월 7일 이전에는 그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보안 전문가들이 헤즈볼라가 10월 7일 이전에 10만에서 15만 개에 이르는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정밀 유도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체결된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전력을 최대 70%까지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15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이 있었다면 그중 3분의 2나 80%를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수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얼마나 많은 비축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고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그 추정치들이 제가 들은 내용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격포까지 합치면 10월 7일 전날 기준으로 헤즈볼라는 20만 발이 넘는 발사체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격포들 중 일부는 사거리가 5km를 넘습니다. 어떤 것들은 8, 9km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로켓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북부 지역이 하루에 수십 발의 로켓과 무인기에 공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100발이 넘기도 합니다. 확실히 북부는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그들의 상황은 여기 중구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대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번 전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대피하지 않는 이유는 헤즈볼라의 정예 라드완 부대에 의한 대규모 지상 침공의 위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위협은 있지만 제한적인 위협입니다. 저는 곧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기사를 작성해서 JNS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루드완 부대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셀 단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침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테러리스트 수백 명을 남쪽으로 보내서 IDF와 싸우고 침투를 시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침공의 위협, 바로 그것이 10월 8일 북쪽에서도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6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 사실상 국내 전쟁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대피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전선 지역 사회들은 알렉스, 많은 곳이 농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들, 민간인으로서 굳건히 버티고 방어선을 지키는 것, 군대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국경을 지나 레드존, 적의 영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적에게도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다시 대규모 대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이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타락한 이데올로기만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대피하지 않고 헤즈볼라가 과거처럼 대규모 지상 침공으로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헤즈볼라의 무기고에는 약 2만 발의 발사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부 레바논의 그 마을들과 도시들의 지상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모든 주장과 언론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 군대는 헤즈볼라와 충돌할 진정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이었어요, 알렉스. 그들은 남부 레바논을 비무장화하지 않았어요.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레바논 군대의 절반이 시아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헤즈볼라와 똑같은 도시와 마을 출신의 병사와 지휘관들입니다. 그들은 동족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동족과 총격전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우리가 남쪽 가자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면마요 북쪽에 있는 위타니 강에 대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위타니 강 사이의 모든 영토를 통제하기 위한
지상 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하게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 영토의 53%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타니강 남쪽의 이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만드는 것, 즉 그곳의 기반 시설 70% 이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목표가 실제로 리타니 강까지 북쪽으로 진격해서 그 영토를 점령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난 48시간 동안 제가 알아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알렉스. 그리고 사실 내각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게 작전 목표라는 건 합리적인 추측이지만 아직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작전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당연한 이유로 어디까지 진격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진짜 답은 그거예요. 의사결정자들, 내각, 그리고 총참모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북부사령부와 작전을 맡은 지휘관들은 진격 범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들이 리타니 강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타니 강이 이스라엘 국경과의 거리는 레바논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어떤 곳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 지도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 번째, 네 번째 마을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은 마을들을 일종의 선으로 나눕니다. 저는 헤즈볼라가 그 마을들에서 뿌리 뽑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리타니 강에서 그럴 것이고 일부는 그 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협상된 합의에 대한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협상을 촉구하며 미국과 협력해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될 때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협상된 합의 2024년 11월에 체결된 휴전 협정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헤즈볼라는 그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과의 협상 합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훌륭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레바논 대부분을 인질로 잡고 있는 테러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2만 개의 미사일을 당신을 향해 겨누고 있다면 도대체 누구와 협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협상을 통한 합의가 헤즈볼라로부터 항상 존재하는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알렉스, 바로 그 질문이에요. 제 생각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현장에서는 능력이 평가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바논 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정부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레바논에서 겪었던 정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정부입니다. 저는 그들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이스라엘 국가와 공존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0월 7일의 교훈 중 하나는 더 이상 억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중요한 안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레바논도 아니고 마크롱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과 베이루트에서 뿌리 뽑혀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대신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작전 이후에 레바논 정부가 제 눈에 더 흥미로워질 때는 헤즈볼라가 상당히 약화된 이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은 헤즈볼라와 맞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점검했다고 말하고 무기 벙커나 대전차 미사일을 그대로 둔 채 그냥 나오지 마세요. 참고로 그 미사일들은 사실상 대가옥 미사일로 사용될 의도였습니다.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의 마을에 숨겨둔 수천 개의 대전차 미사일과 RPG는 모두 헤즈볼라의 살인 부대가 북부판 10월 7일 사태를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군이 우리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휴전 중에 점검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할 때 당연히 아무것도 못 찾았겠죠. 왜냐하면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마을을 순찰만 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헤즈볼라와 맞서 싸우세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들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냥 좋은 말뿐이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번 주 이란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 에피 디프런스 준장은 사태가 3주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수천 개이며 국방군은 일정이 아닌 목표 달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이번 전쟁이 앞으로 몇 주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이스라엘이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이죠. 구분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 점을 물었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앞으로 몇 주 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그 말이 꼭 현실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항상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모든 공개 메시지, 즉 이란을 포함한 어느 쪽에서든 전해지는 전쟁 기간에 대한 메시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몇 주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의 주요 결정권자이며 그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국방군의 자체 목표 목록이나 남아있는 것들, 기타 등등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끝났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 이렇게 강도 높은 공격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전쟁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적에게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IDF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허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이스라엘과 세계 안보 모두의 역사적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가 이 위협을 인식하고 이 작전에 승인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지원하고 미군을 이 작전에 투입한 것은 앞으로 여러 세대의 안보를 향상시킬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공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가 끝났다고 결정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레바논에 관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그 상황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레바논 깊숙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곧 끝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로이터, 세마포 등 여러 언론에서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이 고갈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저는 국방 관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방공미사일 부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만 봐도 그들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란의 미사일 생산, 즉 이란의 미사일을 공급하는 공장들이 완전히 가동 중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들은 미사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은 24시간 내내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보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약이 부족해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탄약이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과 이란이 이스라엘군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발사했다는 점을 더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우리가 탄약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다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을 다뤘습니다. 짧은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딥페이크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는 심리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우리의 적들은 텔아비브가 파괴됐다는 터무니없는 영상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는 어제 유명한 커피 외출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의 답은 기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들에게 쉽게 악용될 수 있는 정보 혼돈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마치 백신 프로그램처럼 자동으로 위협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영상은 이런 AI 감지기를 통해 검사되어야 하고 진짜든 아니든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만큼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전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내부를 타격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 외에도 사실상 그건 어느 정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출격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이번 작전이나 라이징 라이언 12일 작전 동안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잃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기술적 우위와 우리 군인들의 용기 외에도 어느 정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모든 측면을 계속해서 보도할 것입니다. 저는 야코브 라핀 군사 분석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미리암 연구소와 예루살렘 전략안보 연구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구글에 라핀 어세스먼트라고 검색하시면 제 팟캐스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입을 권장합니다. 라핀 어세스먼트 웹사이트에서 저에게 질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포럼이나 최근 게시물 댓글에 남기셔도 됩니다. 다루지 않은 부분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라핀 어세스먼트에서 질문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야코브 라핀님의 놀라운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JNS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